네, 안녕하세요. 한배 국제결혼 두물머리 조성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정보는 이 결혼이민 F6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변경 안내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제 아래처럼 이제 변경이 되는데, 대상은 이제 뭐 한국 사람이라든지 뭐 베트남 사람이라든지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그런 분들, 뭐 아니면 뭐 일본 여성, 뭐 중국 여성 다 동일해요. 이주 여성들 다 동일하게. 예전에는 이제 지정 교육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지정 교육 기간에서 공부하고 수료하고 시험 보면은, 시험 봐서 이제 토픽 1급을 따면 이제 결혼 이민 F6 비자를 발급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월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정 교육 기간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기간이 이제 한 1년 정도 기간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육원 120시간 이상 수료증, 세종학당 초급 120시간 이상 수료증,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그리고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 기록이 있으면 결혼 비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가지 입증 서류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결혼 비자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24년도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그 한국 분들, 이제 국제 결혼 하려고 하는 예비 신랑 분들한테서는 이제 예전에는 뭐 짧은 기간 6개월, 7개월이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 1년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부가 교육하고 시험 보고 비자 접수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넣어놓은 기간이 한 1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국제결혼 업체에 대해서 이제 좀 낱낱이 좀 알려드리고자 해가지고서는, 오늘은 이제 그 무분별한 뭐 특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신부 검증 비용 요 부분, 그리고 지참금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하려고 해요. 발췌는 여기 보면은 CSI 소비자 탐사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발췌를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신부가 만약에 무단 가출을 할 경우 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어 특약을 여기다가 이제 가입을 시킨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국제결혼 업체 대표가 특약사항이라고 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보험에 가입을 하게 했습니다. 150만 원에 신부 가출을 만약에 했을 시에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150만 원을 신랑 측에다가 이제 내게 했는데, 이런 특약은 어디에도 없어요. 보험 자체도 없을 뿐더러 근데 이제 이거를 악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불법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그 신랑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막 유튜브나 뭐 브로커들이나 이런 데에서 뭐 이제 신부 검증을 하는데 신부 검증 비용이라는 거를 막 달라고 그래요. 적게는 뭐 100만 원에서 많게는 막 300만 원 요렇게 해서 신부를 검증해 주겠다. 저 아가씨가 어떤 여잔지, 그리고 이제 뭐 처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뭐 본인들이 알아서 뭐 검증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신부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건 인권 침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 검증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런 비용을 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언어가 다른데 같이 살 수 있을까? 뭐 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 저 사람이랑 내가 만약에 뭐 만나는 조건, 그리고 뭐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내가 처갓집에다가 내가 돈을 일일이 내가 보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조건부를 걸어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신부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처갓집에 달달이 뭐 얼마를 줘야 되고 뭐 생활비로 또 얼마를 또 줘야 되고 뭐 집안에 뭐 문제가 있으면은 뭐 남편이 뭐 적극적으로 도움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거는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잖아요, 조건부. 조건부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뭐 금전적으로 지원을 안 하게 되면은 아내와 남편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과감하게 아유 저는 여기 업체랑 아닌 것 같아요. 예, 상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국제결혼 이렇게 신부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서로 호감이 들고 서로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결혼을 진행을 하지만 뭐 남자한테 뭐 처가에 뭐 생활비를 보내준다든지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뭐 선물을 요구한다든지 이럴 거면은 우리는 신랑을 소개를 안 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신부들한테도. 그러면 신부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데는 그냥 얼굴만 보고 다음날 처갓집 인사드리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고 첫날밥 보내고 이러는데 그래도 여기 업체는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도 감정이 없는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결혼은 하기 싫다 이렇게 저희 신부들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게 남자분들이 참 바보 같은 질문이 뭐냐면 아니 본인도 총각이 아니고 뭐 이 여자 만나서 연애되고 저 여자 만나서 연애도 해봤는데 무슨 뭐 검증까지 해가면서 처녀를 찾으려고 하냐. 처녀 찾기 힘들어요. 뭐 막말로 한국 사람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잠자리도 다 하고 하는데 근데 베트남 뭐 필리핀 태국 어 똑같아요. 어 이 성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경험을 하든 뭘 하든 둘이 서로 좋으면 좋은 그 기분에 뭐 호기심도 있으니까 잠자리는 다 똑같다고. 근데 그거를 뭐 처녀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막말로 처녀를 찾는다고 해도 찾기도 힘들 뿐더러 어 그리고 이제 뭐 산부인과 이런 데서 이렇게 뭐 뒷돈 대줘 가면서도 그런 거 검증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포기하시고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이제 만나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 다음에 그때 돼서 결혼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세요. 사람은 인성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 평판이 어떤지를 보면 충분히 답이 나와요. 근데 뭐 그거를 뭐 돈 써가면서 이 사람이 처녀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임해지시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참금. 전에도 제 유튜브를 보고서는 어떤 신랑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뭐 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지참금을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 뭐 제가 업체에다 줘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본인이 직접 내는 거다. 지참금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처갓집에 결혼을 하니까, 이 전통 결혼은 대부분 이제 처갓집에서 많이 그 준비를 해요. 처갓집에서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내가 이렇게 주는 돈이지, 그거를 막 엄청 바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신부를 잘못 만났다라고 하면은 전통결혼비도 다 신랑 측에 청구를 하겠죠. 왜? 돈 안 주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지참금이라는 거는 내가 따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뭐 와이프나 아니면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돈을 드리는 건데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뭐 10,000달러, 뭐 50,000달러 이렇게도 지급을 해요. 베트남 남자 여자 부부들도 보면 정말 잘 사는 집이야. 그러면 걔네들도 몇 천만 원씩 지참금 드리고 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통 결혼을 했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조금 이렇게 주는 건데 막말로 내가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서 사위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 하면은
그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1,000달러 주고 싶은 거 2,000달러 줘도 되는 거고 3,000달러 주려고 되는 거고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해서 드리면 돼요. 근데 이제 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참금, 신랑의 지참금을 본인들이 직접 줘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자기네들 돈 다 뺐겠죠? 돈 다 빼고서는 신부한테는 뭐 20%에서 30% 정도 주겠죠? 뭐 2, 30만 원에서 4, 50만 원 정도? 그럼 나머지는 본인들이 가져가요. 근데 그게 참 양아치 짓인 게 뭐냐면 돌고 이렇게 돌면은 다 알아. 어? 여보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잘 받았어? 네, 잘 받았어요. 그러면 신부가 50만 원 줬네요. 이렇게 뭔 소리야? 나 300만 원 줬는데? 그럼 뻔히 들통날 거거든.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이제 화가 나겠죠. 화가 나가지고 업체 측에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요. 다 하면 이제 업체에서는 그러겠지. 무슨 명목비, 무슨 명목비, 무슨 명목비 이렇게 해서 신랑의 돈을 갈취한다 이거죠. 알게 모르게. 그리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다 오픈을 다 해요. 오픈을 다 하고 이렇게 하고 나는 내가 성혼을 하게 되면 성혼 수수료 뭐 500에서 진짜 좋은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6, 700 정도 내가 더 받는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서는 있는 그대로 저희는 지출을 하거든요. 비행기도 뭐 일반 비에제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타고 다니면서 왜냐면은 맞선을 보고 할 때 신랑이 뭐 피곤하거나 막 이러면 컨디션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안 나오면 맞선 할 때도 지장이 많으니까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면 사전 교제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데이트도 좀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는 한 달이면 충분해요. 충분. 나한테 연락도 잘 오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내가 얘기하면은 이해도 하고 이러면서 언어는 잘 안 통하더라도 번역기를 사용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좀 서로에 대해서 좀 뭐라 해야 되나 책임감도 있고 진심이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얘기를 하죠. 결혼할 의향이 있냐? 그럼 이제 여자도 동의를 하고 남자도 동의를 하면은 이제 그때 우리가 2차적으로 또 출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 처갓집 방문하고 다음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혼인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유시간은 각자 자유시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막 유튜브 채널에 뭐 신부 소개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카톡 아이디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선 여행만 가세요. 나머지 결혼은 후불입니다. 이런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직업도 있고 이런 신부들을 저는 소개를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국제 결혼하고 가는 곳 보면은 대부분 막 중졸에 막 대도 않는 애들 막 직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집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제 매칭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고 시간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보세요. 그런 업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면은 뭐 신부들이 뭐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데 막말로 지금 뭐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뭐 집 하나 있고 뭐 집 하나 있거나 뭐 전셋집 하나 있거나 뭐 대출 끼고서 이런 거 그리고 뭐 월급도 뭐 많이 버는 사람만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버는데 못 버는 사람도 한 돈 300 벌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뭐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왔는데 그걸 가지고 신분 상승이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자산이 한 몇십억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신분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면 신분 상승은 아니죠.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제가 이제 베트남 여성이랑
뭐 맞선 보고 이제 사전 교제를 뭐 이거저거 하느라고 거진 한 1년 정도 제가 사전 교제를 했어요. 사전 교제를 했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면 상대방 여성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왔으면 상대방 여성도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다고.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본인보다 조건이 더 높은 사람을 찾아요. 지금은 이 국제결혼 장벽이 높아요, 높아. 그리고 국제결혼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면 저는 이제 나이대를 제가 만약에 얘기한다고 하면 한 34에서 37, 8 요 사이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이성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수월한데 나이 먹고 관리 안 되고 하면은 진짜 신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신부를 찾으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예요. 대부분 이제 나이 많이 먹고 하면은 신부를 보는 이 진입이 조금 낮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보면 뭐 재혼을 해서 애가 없거나 아니면 뭐 재혼을 했는데 뭐 애가 있거나 재혼을 하려고 하는 신부들 보면 그리고 뭐 처녀를 뭐 만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20대 해봤자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직업도 좀 안 좋고 그리고 뭐 직장도 무직이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한다 하더라도 작은 거 하나서부터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양보를 모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뭐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꾸준히 좋은데 잘 다니고 있어. 뭐 사무직을 다니든 뭐 공장을 다니든 그 회사에 근속 기간이 되게 좋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될 줄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의 기분 안 나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인간관계를 안 했어. 그러면 당연히 뭐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문제 발생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한 서른 중후반 요 나이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이성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 낳고 육아하고 하다 보면 정말 힘들다라는 걸 알 거야. 저도 제가 37살에 결혼해가지고 1년 있다가 38살에 애를 낳았는데 저도 육아란 육아 다 하고 육아 동참도 하고 뭐 내가 청소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집안일 도와주고 해봤지만 하루에 돌 지난 애들은 하루에 한 3-4번씩 해요. 많게는 5번. 그거를 1년 넘게 그 짓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체력이 좋으면 괜찮은데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애 2명, 3명 낳고서는 정말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면 조금 젊은 나이에 하세요. 젊은 나이. 그리고 속전속결 결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속전속결. 충분히 만나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뭐 베트남 여성이랑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심심삼아 베트남어 공부를 차근차근 준비를 하세요. 차근차근. 그러면은 상대방도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베트남은 또 이렇게 또 실력도 발휘하고 하다 보면 서로 그 재미와 케미가 한 번에 또 터져버리면은 정말 잘 배웠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민을 가게 돼도 이민을 가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충분한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 한다라고 하면 이상한 유튜브나 보면서 뭐 베트남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볼 시간에 그냥 베트남어 단어라도 하나 배우고 문장이라도 하나 배우고 하는 게 여러분 다 도움이 돼요. 그리고 국제결혼을 제가 작년에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결혼하고 7년 동안 살면서 뭐 사소하게 다투는 건 있어도 막 크게 다퉈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저도 막 여자한테 막 잡혀 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 알기를 좀 이렇게 떠받들어 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아내를 그만큼 제가 위하고 저도 그만큼 아내를 많이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도 저를 그렇게 많이 신경 많이 써줘요. 뭐 이렇게 뭐 집착 뭐 그런 것도 없고 저희들은 저도 뭐 우리 애기 엄마가 뭐 어디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잘 갔다 와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막 집착하거나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어차피 성격 자체가 자유분방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서로 동의하면 같이 뭐 산책을 가고 뭐 운동을 가고 어 그리고 이제 뭐 모임이 있으면은 제 모임에도 애기 엄마가 따라오고 우리 와이프 모임이 있으면은 와이프 모임에도 제가 따라가고 요렇게 이제 서로 어 이 부부의 선에서 어긋나지 않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베트남 여성들이 생활력도 강하고 정말 남편도 이렇게 많이 위할 줄 알고 우리 시부모님도 정말 위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뭐 돈 문제 있잖아. 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기 엄마가 돈 벌고 하면은 저한테도 뭐 좋은 선물도 해주고 또 뭐 애한테 필요한 거 있어 애한테 사주고 또 이제 뭐 장모님한테 본인이 용돈 보내줄 거 있으면 보내주고 우리 시부모님한테도 본인이 용돈 보내주고 이런 거는 남자 여자가 정말 잘 대화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재밌게 산다라고 하면 아내도 똑같이 동참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남편이 개판치고 아내가 개판치고 막 이러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의 문제는 둘이 알아서 잘 해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거를 화를 내면서 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의견 좀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이러면서 문제 해결을 하면은 아내도 그 부분에서 되게 고마워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는 애기 엄마가 한국어를 많이 몰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했을 때 오빠가 그때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나한테 화 안 내고 배려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녀 사이는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행도 둘이 만들어가는 거. 근데 정말 시작을 하시려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접촉을 많이 해봐야 돼. 대화도 많이 해보고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한국에 있다가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넘어가보고 이랬을 때 그럴 때 정말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많이 믿어주는구나. 그리고 결혼할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서로 갖게 되면 이제 그때 결혼해도 돼요. 굳이 막 너무 급하게 속전속결로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그 안 좋은 그 결과만이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충분히 겪어보시고 충분히 느껴보시고 그리고 베트남 문화는 이렇구나라는 거를 많이 겪어보시면 못 사는 사람들은 왜 못 사는지 알겠고 왜 싸우는지 알겠고 왜 이혼하는지 알겠고를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본인이 잘하고 신부도 본인한테 잘 맞춰서 잘하면 그냥 행복하게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국제 결혼이 뭐 연애 결혼은 괜찮지만 뭐 국제 결혼은 매매혼이다 이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본인들이 시간이 없고 만날 여자가 없고 하니까는 우리 같은 업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걸 해주냐? 남자 스펙에 맞는 여성을 소개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업체들이 너무 많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죠. 한 달 살기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한 달 살기엔 턱도 없고 내가 뭐 베트남어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가가지고 뭐 괜찮은 사람하고 데이트 해가지고서는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 업체들 다양하게 있으니 한번 만나보고 상담해보고 전화 상담해보고 이렇게 해서 나하고 코드가 맞는 업체다 싶으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상담 들어보고 믿을만하다? 그럼 계약하고서는 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만 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